낡고 허름한 주택가.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틱, 틱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그 시간 속에서 이지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것은 오직 질책과 비난의 순간뿐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시어머니의 끈질긴 학대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이지혜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깊은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침 밥상에는 찌개가 끓고 있었지만 이지혜는 젓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인 박민자는 이미 밥그릇을 찌그러뜨릴 듯 숟가락을 휘저으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찌릿ጭ. 이녀는 손이 썩었나. 된장찌개를 이렇게밖에 못 끓여 맛대가리 없는 걸 끓여놓으니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그러니 복이 없어서 자식도 못 낳지. 박민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지혜의 심장을 찔렀다. 이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비난과 폭언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 박민자는 이지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즉 자신의 비난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것을 말을 못한다고 비웃었다. 그녀에게 이지혜는 존재 가치 없는, 그저 자신의 분풀이 대상에 불과했다. 이런 멍청한 년 시어미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번거리처럼 가만히 있어 그러니 복을 차는 거지. 박민자의 학대는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혜에게 온갖 집안일을 떠넘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기도 했다. 이지혜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남편인 김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했다. 그는 어머니의 학대를 모른 척했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편을 들며 이지혜를 비난하기도 했다. 당신도 좀 잘해봐. 엄마가 괜히 그러겠어. 다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무관심과 방관은 이지혜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지혜는 정획에서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이지혜는 결혼 초에는 남편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지혜는 결혼 생활 내내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지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유일한 가족인 오빠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언제나 박민자의 감시 아래 있었고 외부와의 통화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그녀는 마치 유리 감옥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집 안, 그리고 박민자의 그림자 아래에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희망은 사치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민자는 이지혜에게 밥을 차려오라고 명령했다. 이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박민자는 식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쯧쯧. 내가 너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 팔자가 사납지. 내 친정은 뭐 하는 집안인지 딸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너처럼 말 못하는 번거리가 어디 있다고. 박민자의 조롱 섞인 말에 이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신용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찢어질 듯 아팠다.
오후가 되자 박민자는 동네 친구들과 화투를 치기 위해 외출했다. 이지혜에게는 집안일 목록을 길게 늘어놓으며 자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라고 명령했다. 박민자가 집을 나서자 비로소 이지혜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익숙하게 집안일을 시작했다.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감정 없는 인형처럼. 그녀는 주어진 일들을 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지혜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오빠와 함께 뛰어놀고 꿈을 키워가던 소녀였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선 이 집에서 그녀의 모든 빛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며느리라는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게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가? 그녀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김정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한 후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앉았다. 이지혜는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내왔다. 김정호는 식사를 하면서도 이지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회사 이야기나 동네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이지혜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그녀는 마치 식탁 한 구석에 놓인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자는 이지혜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자신과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지혜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모든 것이 캄캄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지혜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10년간 흘린 눈물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녀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지기만 했다. 그녀는 오빠를 생각했다. 어릴 적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던 오빠. 하지만 이제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잿빛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먼 곳에서 그녀의 오빠가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지혜의 삶은 매일 똑같은 회색빛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낮에는 끝없는 집안일과 박민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잠이 들었다. 희망은 사치였고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낡고 오래된 휴대폰은 평소에는 거의 울릴 일이 없었다.
박민자의 감시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이지혜는 조심스럽게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박민자가 모르는 번호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세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나측지만 동시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나야. 오빠. 이지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빠 꿈인가?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 어린 시절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던 유일한 혈육.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오빠. 오빠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준호. 그녀의 오빠였다. 그래, 나야. 준호. 지혜야. 너 괜찮은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격과 설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다. 오빠. 흡. 오빠. 그녀는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이지혜의 울음소리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왜 울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야. 오빠.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녀는 차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박민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오빠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였다. 준호는 이지혜의 얼버무리는 듯한 대답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야,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오빠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너 지금 힘든 일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이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다. 오빠,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준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동생이 당장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지혜야. 지금은 괜찮아. 오빠가 곧 너한테 갈 거야.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준호의 말에 이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오빠가 나한테 온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응, 오빠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지혜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오빠가 온다니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듯했다. 그것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낡고 초라한 집, 그리고 박민자와 김정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예감을 느꼈다. 이준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우려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사설 탐정으로부터 이지혜의 주소를 알아냈다. 10년 만에 어렵게 찾아낸 동생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전화 통화에서 들려온 지혜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작고 힘없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다음 주 일정 모두 취소하거나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이 있으니 모든 연락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비서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이미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결정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동생을 구하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김정호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박민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이지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아세요? 어떤 남자랑 통화하던데.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서는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김정호는 이지혜가 평소와 다르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불길함을 느꼈다. 박민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 인연이 감히 누구랑 통화를 해. 내가 연락 끊고 지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당장 그년 휴대폰 뺏어와. 박민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지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박민자와 김정호는 이지혜를 다그쳤다. 야, 너 누구랑 통화했어? 감히 내 말도 안 듣고 딴 남자랑 시시덕거려. 이 망할 년이. 박민자는 이지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지혜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정호는 옆에서 방관할 뿐이었다. 엄마, 대체 누구랑 통화했대요? 수상한데요. 이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오빠의 존재를 말할 수 없었다. 오빠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빠의 등장이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짐작할 수 없었다. 박민자는 이지혜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 통화 기록에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박민자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이 망할 년 대체 누구야? 끝까지 말 안 해. 박민자는 분노에 휩싸여 이지혜를 더 심하게 몰아붙였다. 이지혜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버텼다. 며칠 후 이준호는 이지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했다. 그는 낡고 허름한 주택가 골목을 걸으며 이지혜의 집을 찾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어렵게 이지혜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대문과 허름한 외관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서는 박민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이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이지혜 씨 계십니까? 저는 이지혜 씨 오빠. 이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집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민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빠라니 이지혜 그년한테 오빠가 어디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박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은 박민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지혜가 말했던 오빠가 이렇게 멀끔한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지혜 오빠라고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왔나. 박민자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는 이지혜 씨의 친오빠 이준호입니다. 10년 만에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민자는 그의 기세에 눌리는 듯했다. 그때 집 안에서 이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이지혜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오다가 준호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준호는 이지혜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지혜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준호는 동생의 야윈 몸과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박민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박민자는 이진우의 눈빛에 섬뜩함을 느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이진우의 등장은 이지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이준호는 이지혜를 품에 안은 채 박민자를 싸늘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박민자는 준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지혜의 오빠가 이렇게 낯설고 강렬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지혜는 준호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동생의 야윈 어깨를 감싸며 더욱 굳건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을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민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손님인 양 대뜸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이 망할 년은 대체 언제부터 오빠라는 게 있었다고.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준호는 이지혜를 잠시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초점 없는 눈빛, 헬쑥한 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어깨. 준호의 눈에는 동생이 지난 10년간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읽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이지혜는 제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김정호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박민자는 김정호의 등장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정호야, 이 사람이 내 처형 오빠랍시고 찾아와서는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이지혜 전현이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건지. 김정호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김정호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정호는 무례하게 준호에게 말했다. 이봐요. 이지혜 오빠든 뭐든 간에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예민하시니까. 그의 말에는 오만한 태도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김정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소란 누가 소란을 피운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준호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지금 즉시 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특히 박민자 씨와 김정호 씨의 재정 상태, 사회활동, 그리고 이지혜 씨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알아내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비서가 알겠습니다. 수석님이라고 답했다. 수석님이라는 단어에 박민자와 김정호는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준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경악했다. 수석, 어떤 수석이란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싸늘한 눈빛으로 박민자와 김정호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준호는 이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다. 이지혜는 준호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집을 돌아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빠의 등장으로 인한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동생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한적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준호는 이지혜에게 조심스럽게 지난 10년간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한 삶을 오빠에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에 그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박민자의 학대와 김정호의 무관심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다. 언어폭력, 물리적 폭행, 감금에 가까운 통제,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은 모욕까지. 이지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담담해졌다. 그녀는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내듯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지혜의 모든 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동생을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박민자 부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고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졌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다. 이지혜의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랬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다. 준호는 이지혜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혜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들이 너를 학대하고 이용한 거야. 오빠가 다 바로잡을 거야.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되갚아 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지혜는 오빠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10년 만에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다. 카페를 나온 준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 결과 나왔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비서는 망설임 없이 보고했다. 네, 수석님, 박민자 씨는 남편의 퇴직금과 재산을 대부분 탕진했고 김정호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잦은 도박으로 빚이 많습니다. 이지혜 씨 명의로 된 대출도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박민자 씨와 김정호 씨가 강요하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민자 씨는 과거에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준호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동생이 겪은 학대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그들이 동생을 경제적으로까지 착취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들이 이지혜에게 대출을 강요했다는 증거는 확실한가?
준호가 물었다. 네. 녹취록과 이지혜 씨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자 씨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준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김 비서. 언론과 시민단체에 이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해. 특히 박민자 씨의 과거 전과 기록과 김정호 씨의 도박빚, 그리고 이지혜 씨 명의로 강요된 대출건에 집중해서 보도하도록 해.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준호는 냉정하게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민자 부부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기를 원했다. 그들이 이지혜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받기를 바랐다. 준호는 이지혜를 데리고 자신이 임시로 머물 호텔로 향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이지혜에게 편안한 옷을 건네주었다. 지혜야, 여기서 푹 쉬어.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오빠가 다 막아줄게. 이지혜는 오빠의 따뜻한 보살핌에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부터 움직였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지혜의 이혼 소송과 박민자, 김정호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를 논의했다. 준호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한편 박민자와 김정호는 이진우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혜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준호의 정체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지혜 그년 오빠라고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놈일 거야. 박민자는 여전히 오만했다. 김정호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그럼요. 엄마, 우리가 누군데요? 감히 우리를 건드릴 리가 없죠. 그들은 자신들의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아침 뉴스 속보에 박민자의 얼굴과 이름이 대서특필되었다. 555시 유명 사기꾼 박민자. 10년간 며느리 학대 및 재산 가로채. 뉴스 속보에는 박민자의 과거 전과 기록과 함께 이지혜 명의로 된 대출 서류, 그리고 최 팀장이 확보한 비자금 관련 증거들이 보도되었다. 김정호의 도박빚과 그의 회사 내에서의 행실까지도 폭로되었다. 박민자와 김정호는 뉴스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김정호의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박민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었다. 이럴 수가 없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차갑게 빛나던 그의 눈빛. 그제야 그녀는 준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지혜를 향한 학대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제 그들은 이진우의 진정한 힘과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자 박민자와 김정호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자는 뉴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저 빌어먹을 년이 어디서 이상한 놈이랑 짜고서는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정호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에 사기 전과까지 있었다니.
그리고 이지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니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자의 친구들은 비난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김정호의 직장 상사로부터는 당장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 김정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이지혜 그년 감히 이런 짓을 꾸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진우라는 거대한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준호는 호텔 방에서 아침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시작에 불과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는 이지혜가 앉아 있었다. 이지혜는 뉴스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박민자와 김정호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준호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오빠가 너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다음 단계의 계획을 지시했다. 이제 언론 플레이는 충분해. 박민자 씨와 김정호 씨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제 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검찰과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 특히 이지혜 씨 명의로 된 불법 대출건과 박민자 씨의 상습적인 학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비서는 준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준호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이지혜의 이혼 소송과 박민자, 김정호에 대한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했다. 변호사팀은 이진우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략을 세웠다. 녹취록, 위조된 서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박민자의 과거 전과 기록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박민자와 김정호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맞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 과정은 박민자와 김정호에게 지옥과 같았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김정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박민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출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그들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이지혜를 데리고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10년간의 학대로 인해 이지혜의 정신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준호는 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지혜에게 최고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혜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천천히 시간을 갖고 회복하면 돼. 오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준호는 동생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이지혜는 준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상담 치료를 통해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처를 직시할 용기를 얻었다. 준호는 이지혜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동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혜야,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10년간 그 지옥 속에서 버텨낸 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이제 너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야. 이진우는 박민자와 김정호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증언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학대자들에 대한 단호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민자와 김정호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지혜는 준호의 용기 있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10년간 잃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얻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박민자는 점차 초췌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김정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법정은 마지막 선고를 위해 열렸다. 판사의 입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박민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는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함께 상습 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또한 어머니의 범죄에 동조하고 방관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진우는 이지혜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이지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오빠가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지혜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는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뭘? 지혜야, 당연히 오빠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부터는 오빠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섰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이지혜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둠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지혜의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도왔다. 그녀는 김정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 명의로 강요되었던 대출금 문제도 준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지혜는 준호의 지원 아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파트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진우는 이지혜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지혜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을 추천했다. 이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었던 미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미술 학원에 등록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었다. 그림은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었다. 이지혜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에게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는 듯했다. 그녀의 분놀림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그녀의 작품에는 그녀의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준호는 이지혜의 변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동생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 준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강직함과 능력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복수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준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언론은 그를 국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라고 칭했으며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더 밝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지혜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착취당할 수 있는지를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러한 불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준호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의 논리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동생을 구하기 위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국민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을 때 박민자와 김정호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민자는 한때 자신의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며느리의 오빠가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교도소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과거의 오만함과 이기심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의 냉대와 규칙적인 교도소 생활의 압박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지혜에게 퍼부었던 온갖 비난과 학대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김정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 이지혜에게 가했던 무관심과 비난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교도소의 차가운 벽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때 그가 누렸던 사소한 편안함조차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지혜는 준호의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술 학원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붓을 들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규모의 미술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깊은 감정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느 날 이지혜는 준호와 함께 고향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낡고 허름한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빈집일 뿐이었다. 집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주변에는 재개발을 알리는 플래카드들이 나붙어 있었다. 박민자와 김정호가 구속된 후 그들의 재산은 법적으로 압류되었고
그 집 또한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이지혜는 그 집을 응시했다. 10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준호는 이지혜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혜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이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과거의 그림자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이준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동생 이지혜의 새로운 삶을 꾸준히 지원했다. 그는 이지혜가 미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동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이지혜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격려했다. 이지혜는 준호의 도움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10년간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대중들 또한 그녀의 그림에 담긴 진정성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이지혜는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무대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관람객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준호를 향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확신에 차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지난 10년간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다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관람객들 사이에서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이지혜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말 못하는 며느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억압했던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찾아주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저의 오빠 이준호 수석 비서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지혜의 고백에 준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는 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용기 있는 여성이 되었다. 이진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지혜의 전시회와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동생 이지혜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많은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준호의 말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약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지혜의 성공적인 개인 전시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 갤러리에서 그녀에게 작품 전시 제의가 들어왔고, 그녀의 작품들은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학대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이준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강직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은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국가의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이지혜의 사건을 통해 그는 권력의 책임감과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지혜는 한국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중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그녀는 예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발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 또한 정치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넘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의와 공정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이지혜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지혜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작업실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분놀림은 자유롭고 유려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생명력 넘치는 색채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지혜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지혜가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호가 조용히 서서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지혜야, 네 그림은 정말 아름답구나.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되다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이제 내 삶은 오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정말 고마워. 오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지혜야. 너의 강인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야. 오빠는 그저 내 옆에 있어줬을 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은 이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 되었다. 공정하지 못했던 세상은 이준호의 활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고통받던 이지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